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치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CPI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PI 지수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를 보고 일단은 좀 반등한 수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등이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보실까요? 반등의 의미라기보다는 네. 저는 볼 때 지금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CPI라는 게 사실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그 지수를 가지고 현재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따져주는 건데 계속 전년 동월 대비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 약간의 지금 지난달 대비해서 약간은 오르긴 했지만 고용 지수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반등이라보다는 추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네. 그다음에 시기적인 월별 시기적인 환경 탓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간 지난달보다는 올랐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보시면 한 반 절반으로 지금 네.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수가 계속 CPI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는 분위기에 좀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CPI 요즘에는 작년보다 관심들이 많이 없긴 한데 가만히 살펴보면 저희가 그 3.3이나 3.4 정도 나오면 이제 미국 주가가 엄청 떨어질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상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3.2로 예상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 당국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네. 측면 하나하고 하나는 진정이 되고 있다. 진정되는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도 물가가 오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미국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현재 좀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달보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안정세 내어 기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다면 또 미국 지방 연은 총재들은 연이어서 지금 금리 자체가 정점에 이르렀고 내년쯤에는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맞서는 유력 인사들의 발언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상되는 금리 시나리오 어떻게 보실까요? 항상 의견이 충돌하게 되죠. 네. 이게 사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충돌하게 되죠. 아마 이게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충돌이 안 일어날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쭉 끌고 가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어제도 이 CPI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럼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89%가 올리지 않을 것이다. 네. 11%가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네. 이렇게 이제 영어를 네.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는 거니까 상승이 뭐 예상대로 나왔다. 근데 뭐 물가를 잡았다고 우리가 이게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다. 네. 아직은 할 일이 좀 남아 있다. 지표를 좀 잘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패트릭 하퍼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지표 변화 없으면 현재 금리는 동결시키는 게 옳지 않느냐. 대신에 우리가 좀 참아야 된다. 현재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표 변화에 따라서 금리 변동이 아마 의견이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번에는 7월 CPI를 발표했지만 8월 CPI 발표에 따라서 만약에 저 추세가 그냥 3% 그러니까 지금 3에서 3.2% 정도 갔지만 3.2% 이내에서 8월 물가도 잡힌다고 하면 아마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유지시키는 쪽으로 9월에는 가자고 아마 할 것 같은데 아마 저게 항상 예상했던 3.2% 내지 3.3%를 넘어서게 되면 금리 인상은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미국 오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와이에서 큰 불이 났죠. 큰 네. 불이 나서 뭐 3천 가구가 넘게 산불이 나서 탔다고 그러고요. 56명이나 인명 피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하와이가 지금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가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소비가 좀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다음 8월에 CPI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아마 9월에는
금리가 CPI 지수가 한 3.2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아마 그 예상보다는 올라가게 되면 확실하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의 지표만 보고 다음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결론 짓기보다는 앞으로의 지표를 더 그렇죠.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일단은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장 초반에 강했거든요. 정강 후 약으로 좀 마무리됐다라고 봐야겠어요. 아무래도 지수가 오르니까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하는 욕구 때문에 지수는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우리 지수도 어제 혼조 마감을 했고 지금 역시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고 은행의 신용등급도 강등이 되면서 또 CPI라는 산도 넘었는데 앞으로 8월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인플레 상승세는 전부 다 주춤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지표상으로 보면 약간 그 정부나 이 당국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인플레 상승세도 좀 주춤하고 진정세에 들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뭐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 없다. 이 문제는 뭐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셔서 신용 등급 얘기하실 때 네. 그거 피치가 그냥 이상한 거 한 거예요라고 늘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신용 등급 강등은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 국채 왜냐하면 신용 등급 강등이 됐는데 국채 매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이 국채 가진 사람들이 막 매도를 하고 막 그래야 됐을 텐데 전혀 매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수 소비재 시장은 아마 강세가 될 겁니다. 특히 그 주식시장에서도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좀 강세가 좀 될 거고 특히나 더 이제 앞으로 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금값도 좀 올랐죠. 네. 금시도 좀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8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오늘도 혼조세, 어제도 미국 시장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안정세 되고 하는 거 보면 투자자들은 어디다가 지금 발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 상승세가 주춤해서 금리가 그럼 안정될까라는 것도 이제 의문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고 은행들 막 신용등급 강등됐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과거처럼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상황이니까 진짜 이거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 그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었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전부 다 많은 전문가들이 피치는 왜 저러는 거지? 피치는 왜 저럴까? 네. 복숭아는 왜 저럴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8월 시장도 우리 많은 투자자들은 좀 혼조세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냥 갈팡질팡하는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우려가 돼요. 지금 시장에 악재가 던져져도 시장이 요동치지는 않는 것 그죠.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긴 한데 또 CPI 발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를 둘러싼 경계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5개월 정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 상승세를 이끌어줬던 건 금리 인상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 기업들의 호실적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CPI가 안도적인 결과로 나온 만큼 이 부분이 8월 기술주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견인차 역할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주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안정적으로 한 5개월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 잠시 주춤하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등산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는 투자자들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상태고 그 전형적으로 8월이 부진한 주잖아요. 부진한 그 월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한 줄 그 평하라고 그래서 네. 흑석에서 진주 찾는 8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진할 때 정말 어떤 주들이 진짜 진주인지를 투자자들은 좀 찾아보는 시간, 또 휴가하니까 여유롭게 잠시 쉬어가시면서 찾아보는 저는 월이라고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기술주는 좀 하락할 때 좀 매수 타이밍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주는 사실은 영원하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네. 뭐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AI 반도체 출시를 선언을 했는데도 주가가 안 오른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전략이기 때문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애플 중심으로 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는 좀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락시 매수 타이밍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좀 방어적으로 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애플을 사시는 애플에 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듣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만 여쭤보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연내가 3%, 5%는 수익을 해. 근데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 대형 기술주들은 늘 그 자기 방어 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거나 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이제 기술이 필요 없는 항목이 있을까요? 저는 모든 우리 생활에 기술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방송에서도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계시고 뭐 여러 기술진들이 계시지만 여기에 계속 새로운 그 기자재가 나오고 새로운 기능이 첨부된 방송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생활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술주들은 그 뭐 이상하게 영원 불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기술주들은 좀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좀 방어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급하세요. 급하셔서 당장 떨어지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체력, 제가 항상 투자 체력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자금, 여유 자금 가지시고 투자 체력을 좀 다지신 상태에서 기술주는 좀 장기적으로 방어적으로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술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짜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요, 제약 바이오주는 그간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만큼 투심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뭐 치매다, 당뇨다, 비만 치료제다 하면서 다시 또 시각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승세가 3일 천하로 끝날지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바이오는 아마 그 기술주처럼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헬스케어, 우리 건강과 관심 없는 분들은 없죠. 또 건강해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제약회사에서 그 현재 그 의료보험에 지정되기 전까지는 그 폐암 그 약을 또 무료로 또 주기로 했다고 이런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왜냐하면 약을 개발하거나 시험하면서 임상 시험하거나 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투자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뭐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그동안에 빛이 좀 가려져 있었죠. 기술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이런 주들이 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제약바이오 주들이 좀 상승세가 좀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헬스케어까지 결합된 그 주식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새롭게 ETF 출시되는데 바이오 관련된 ETF들이 지금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서 어차피 이 ETF들은 또 바이오 재료를 또 출시하면 또 사야 되니까 수급에서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아마 가을에 저희를 좀 즐겁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제약바이오주 추세적인 반등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또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는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결과가 각국 은행들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 잭슨홀 미팅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 12분이죠. 연준 의장 이사회 멤버들이 그분들의 치열한 아마 그 격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현재 동결해야 되겠다. 아니면 금리를 지금 조금 더 올려서 빨리 그 인플레를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마 하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미국의 금리를 올렸다가 올리지 않았다가 계속 좀 갈팡질팡한 연준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다른 그 중앙은행도 금리를 호주나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올렸다가 중단했다, 갈팡질팡한 측면이 있었어요. 사실 경제는 아시다시피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해야지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준 포인트는 누구 목소리가 더 클까?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상대방들을 이해시킬 건가라고 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고 나올 것이냐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에는 뭐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잭슨홀 미팅도 그거에 따라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